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멀리서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와세다 대학교에서 국제학술원 교수로 근무하시는 박상준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박상준 교수님이 요즘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이 불황탈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저는 이 가운데서 일본 경제에서 찾은 저성장의 돌파구라는 이 문구가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신 분인데 이번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 납치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한국에는 며칠 정도 머물다 가시나요? 한국에는 한 일주일 정도. 아, 네, 그러시죠. 뭐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뭐 활동하시느라 또 뭐 명절 연휴 보내시나 바쁘시겠네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잠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정말 저는 한국하고 대비해서 정말 생각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네,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경제와 관련된 분들 혹은 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네. 뭐 정책 당국자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금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네, 많은 걸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한일 문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무역 예, 분쟁, 네, 그 핵심 소재를 뭐 수출 제한을 거는 이제 이러한 네, 문제가 있는데 네,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이제 이 과거에 네,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당했던 것을 그대로 학습을 해서 우리한테 예,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네,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중국 히토류라는 것이 당시 2010년도에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요. 네. 히토류가 그 일본의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터를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2010년 7월부터 갑자기 히토류의 수출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네. 그때는 어떤 정치적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2010년 9월 7일 그 걱정이 되니까 일본 재계 인사들이 재계에서 뭐 가장 그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하고 뭐 경단년 그 회장 이런 일본 재계 거물들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그 정치계 사람들, 관료들 또 재계 사람들 만나서 히토류 그 수출 규제를 좀 히토류 수출이 갑자기 줄어들었으니까 이걸 좀 그 완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러 갔는데 굉장히 그 푸대접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한국의 관료들이 그 갔을 때 일본에서 굉장히 뭐 푸대접했다고 이상한 네. 창고 같은 방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무 성과 없이 갔는데 예전 같으면은 토요타 회장이라든가 경단년 회장이 갔을 때 그 중국 측에서 만났던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고 그거보다 다들 이제 한 급 두 급 낮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형식적으로 얘기만 하고 아무런 뭐 그 조치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런데 그 일본의 재계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한 바로 그날 9월 7일 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그 중국 배가 센카쿠 열도를 일본인들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중국 배가 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그 해양 경시청 그 배가 출동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국 배가 이 일본의 그 해양 경시청 배를 들이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의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체포를 한 다음에 오키나와 검찰에다가 넘겼어요. 그래서 네. 오키나와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또 거기가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하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반중시위 막 반일시위 있었는데 네. 그게 9월 7일 날 발생했고 막 그렇게 서로 반중시위 반일시위 하면서 그 서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9월 22일 날 미국에서 그 뉴욕 타임즈가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뭐 일본이 굉장히 놀랐죠. 왜냐하면 이미 히토류 수출량이 줄어들고 나서부터 일본 재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아예 히토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예 공장이 멈춰야 되니까요. 저희도 이번에 일본에서 세계 품목 그 수출 규제 발표했을 때 아예 안 들어오면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긴장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완전히 멈추진 않았고요. 그 또 일본은 굉장히 어떤 점에서 실리적이랄까요? 돈에 민감하달까요? 실리적인 뭐 좋은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9월 24일 날 오키나와 검찰이 기소 예정이었던 그 선장을 석방을 해요. 석방하고 일본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그렇게 느꼈겠죠. 일본 정부는 우리가 뭐 전혀 관여한 거 없이 오키나와 지방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기소 중지하고 석방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일본에서 뭐 여론은 좋지 않았는데 뒤에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뭐 그 히토류 중국 의존들을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아마 일본은 자기네가 쉽게 그 중국 측에서 히토류를 이용해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쉽게 중국 선장을 석방하고 그렇게 나갔던 것처럼 아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예상대로 안 가니까 굉장히 아마 당황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죠? 그 히토리오 분쟁의 결과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일본이 네. 진 거죠? 그 당시 2010년도로 치면은 졌다고 할 수 있겠죠. 2010년 같으면은. 그런데 2015년에 들어가서 2014년, 15년 그때 이제 일본의 신문들이 히토리 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기사들을 내기 시작했고요. 아마 최초는 한 2013년 정도부터 일본 신문들이 아마 일본 신문들은 2010년도가 억울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지 한 2013년부터 히토리 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내보내기 시작했고 했는데 그것이 일단 그 뒤에 일본은 굉장히 그 히토류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그 전 세계에서 뭐 호주, 미국, 뭐 베트남 그런 전 세계에서 히토류 광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방 뭐 1, 2년 사이에 중국 의존도가 한 90% 정도에서 55% 정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많이 내려갔네요. 네, 그리고 2012년도에 WTO에 제소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은 이 히토류 물량을 규제한 것이 일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WTO에 제소를 해서 2014년도에 WTO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네. 중국이 패소하고. 그런데 바로 그 해 2014년에 히토류를 규제하니까 지금 아마 그 반도체 뭐 불화수소라든가 그런 품목도 마찬가지일 텐데 히토류 수출이 규제가 되니까 히토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전 세계 또 폭등을 하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할 만한 그 찬스가 생겼으니까 전 세계 히토류 광산이 또 중국에 밀려가지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히토류를 생산 못하던 곳들이 생산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폭등했던 히토류 가격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하니까 2014년도에 중국의 히토류 업계가 최초로 적자를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적자를 보았는데 그 와중에 일본은 전 세계 많은 곳에 히토류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또 히토류 의존도를 중국에서 낮췄고 또 히토류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뭐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결정적으로 WTO에서 승소를 했고 그러니까 중국은 2015년에는 WTO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자기네 히토류 산업이 어려우니까 히토류 수출 규제를 완전히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015년 1월에 완전히 규제를 풀었으니까 2015년 그때는 뭐 일본에서는 뭐 언론들은 뭐 난리가 났죠. 뭐 우리가 이겼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히토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것도 되고 다변화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한국도 어떤 이런 소재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아마 자기네가 워낙 실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처음에 2013년도에 선장을 석방했지 않습니까? 일단 석방하고 그 뒤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으니까 아마 한국도 일단은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의사결정을 정부에서 할 때 또 국가 차원에서 할 때는 여러 의견을 듣겠죠. 그 중에서 가끔은 경제팀의 의견이 아니고 또 다른 팀의 의견이 더 중시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일본에서도 경제팀은
다 반대했을 거예요.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네. 결국에는 일본에도 손해가 될 수 있고 이게 서로 이런 국제적 분업, 굉장히 좋은 분업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SK 하이닉스한테도 좋죠. 안정적이고 기술이 좋은 일본 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쪽은 안정적인 또 그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서로 좋고요. 근데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니까 굉장히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혹은 경제 관료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아마 그쪽 논리가 아니고 다른 쪽 논리를 따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그 당시 자기네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2010년이었고 2010년에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희토류가 그 규제가 됐지만은 밀 수출이나 우회 수출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그 수출한 양하고 일본에 또 공식적으로 들어온 양을 비교하면은 일본에 수입된 양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가 서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판단이 그 밀수출 혹은 우회 수출 그런 것이 많았다. 그런데 그걸 봤으니까 이번에 일본 정부의 그 조치를 좀 디테일한 것들 보면은 그거를 완전히 그 막으려고 이번에 자기네는 전혀 그 뭐 밀수출은 물론 일본이니까 가능하지 않겠지만 우회 수출도 우회 수출도 처음에는 이게 나오니까 와사다 대학의 이제 경제학과 동료 교수들이 그 지금 같은 이 시대에 말이 되나 일본에서 한국에 가는 걸 막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일본에서 뭐 중국에 보내거나 인도네시아 보내가지고 거기서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이상한 조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본 정부에서 그런 것도 못하게 굉장히 그 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확실하게 중국과 다르게 확실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한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자신감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정확히는 뭐 그 업계 그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은 일본이 처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이제 일본 내의 그 정치적 상황, 그 뭐 네. 지금 평화헌법 수정을 위해서 네, 네, 아베가 노력을 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게 반영이 된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도를 좀 끌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저는 그런 솔직히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알 수는 없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파악을 하고 추측을 하는 것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를 네. 장관으로 결국 임명을 하셨을 때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사실 뭐 알 수는 없죠. 예, 것처럼 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왜냐하면은 2010년에 서로 분쟁이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 났을 때도 그때도 일본에서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중국이 어떤 그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는 뭐 2, 3년 지나니까 그 음모론이 다 없어졌거든요. 네. 그것처럼 한국의 지금 한국 상황에서도 저는 어떤 그 더 깊은 의도가 있어서 한다기보다 일본이 징용공 배상이 나오면서 이게 일단은 경제적으로 돈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기업의 자산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걸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경제적인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 한일 관계를 좀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의도 그리고 네. 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이 조치가 있기 전에 일본에서는 소문은 많았어요. 그 뭐 동료 교수 중에 정부 그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부 쪽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정부 관료들 만나는 사람들이 저보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걱정스럽게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약간 뭐랄까요 비아양 거린다 할까요? 네.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뭐 일본 정부나 정치가나 관료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가만 안 놔둔다고 한다. 막 분위기 되게 안 좋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런 감정도 한국에 대해서 서로 안 좋은 일이 많으면서 그 쌓인 감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대사관 동경에 있는 대사관에서도 그랬거든요. 네.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그 이번 일이 있기 전에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적이 없는데 서로 얘기하는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도 경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환경이라든가 있으니까 일본 쪽하고 서로 파트너가 있는데 일본 관료들이
상황 서로 관계가 안 좋더라도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과 또 일본의 정보 관료들은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안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본 쪽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런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반항 감정 그런 것들이 표출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지지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싶다든가 하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유리하잖아요. 네, 예, 네. 어떻게 그런 걸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 그게 제가 좀 약간 의외였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이번 아베 그 총리의 그 조치가 있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 좀 책에 안도했다고 썼는데 깜짝 놀랐지만 저는 그 기자분들이 이런 소문이 도는데 어떻게 될 거 아니야 할 때 서로 그 경제적으로 손해가 가는데 그런 멍청한 짓을 이분이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완전히 예측 틀렸고요. 네. 미안하죠 그때 물어보셨던 분들한테 나중에 미안하다고 아니, 그냥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씀드렸는데 어 그래서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으니까 네.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음, 그 이전에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이 그 일본과의 한국과의 그 합의된 것들을 자꾸 깬다. 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는 나라다,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걸 계속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그 무역 관계를 깨트림으로써 국제적인 분업 관계에 해를 주는 이것도 신뢰 관계인데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일을 했으니까 일본이 이번에 이제 자충수를 두었다. 일본이 뭔가 미스테이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적인 협조를 좀 더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국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나가서 일본이 이번에 잘못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정치적인 분쟁인데 무역을 도구로 들여왔다. 얘기를 하면은 그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그 한국 대표, 일본 대표 외에는 뭐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든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전 세계가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 그 사일런스를 가만히 있는 거를 우리의 입장을 이해했다라고 보도하는데 일본에서는 언론은 또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 세계가 한국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또 하는데 제 생각만큼은 국제적으로 일본의 압력이 들어가는 게 좀 약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국제적인 그 지지를 얻으려면은 계속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지키는 그런 나라다. 한국은 그걸 존중한다. 한국은 그런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무역 관계, 그 외교 관계 이런 거를 위해 노력하는 나라다 하는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일본이 그것을 국제적 분업 관계를 깨고 있다. 이것이 G20 의장국이었는데 G20 선언문하고도 완전히 배치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이쪽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가가지고 우리도 그 룰을 깬다든가 우리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든가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하지만은 WTO에서 2010년도에 일본이 했던 것 중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WTO에서 자기네가 분리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오히려 과거에는 반중시가 있고 할 때는 폭력도 있었고 뭐 중국 대사관에 위협을 가한다든가 뭐 실탄 같은 거를 우편을 보낸다든가 이게 있었는데 2010년도에는 훨씬 더 그 상황이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았지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에서 자기네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자기네도 흠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우리는 룰을 지키고 우리는 그 안정적인 관계를 희망하는데 일본에서 그게 안 된다 하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게 네.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일본의 그 부동산 법을 네. 그 폭락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 일단 현재 일본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2019년 상반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일본이 2005년까지 일본의 주식 버블이 끝난 것은 1990년이고요. 네. 1990년 주식시장 개장하자마자부터 폭락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는 믿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도 지금의 한국처럼 그 부동산 자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금융 자산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동산은 안 무너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대도시에서는 91년까지, 지방에서는 92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르고 있었거든요. 약하게. 네. 그 주식시장의 버블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1년, 2년 정도 더 그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92년에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부동산들이 폭락을 시작했는데 91년, 2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부동산이 2005년까지 한 해 예외도 없이 한국 같으면 부동산 가격이 한 2, 3년 안 좋았다가도 그 다음에 또 잠시 뭐 올랐다든가 네, 상승기가 또 오죠. 가끔 또 폭등도 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게 전 세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든 어디든. 그렇죠. 일본은 91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거의 뭐 한 13, 14년 그렇게 끊임없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2006년부터 동경 정도나 동경 근처를 일본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네. 수도권에서는 2006년부터 오르고 내리고를 했어요. 경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일본 대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요. 네. 처음 있는 일이죠. 일본 계속 네네네. 하락만 하다가 네, 하락하다가 2006년부터는 등락을 좀 했는데 2013년부터 15년, 18년까지 5년 연속을 부동산 가격이 동경 같으면 5년 사이에 한 부동산 가격이 한 5% 정도 올랐는데 네. 5년 정도에 25% 오른 것도 처음이고요. 그런데 최초로 지방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서는 계속 하락했어요. 그 2011년, 네. 2년까지도 하다가 그 하락이 멈췄고요. 지방에서 하락이 멈췄고 일부 지방에서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 하지만 계속 일본 사람들은 좋았다 싶으면 또 나빠지고 좋았다 싶으면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을 때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2020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2020년이 되기 전인 2019년도에 미중 마찰이 있으면서 미국하고 중국 마찰이 있으면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N고도 발생하고요. 일본 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 지금 현재로서는 부동산이 뭐 내려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랄까요? 그 굉장히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사실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잖아요. 예. 이게 문제가 됐던 네, 거고. 네, 네. 근데 일본과 미국의 이 부동산 버블과 네. 한국과는 경우가 좀 틀리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셨는데 뭐가 네. 틀린 건가요? 그 한국 그 세계 버블을 비교하면은 네. 일본의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일본의 버블이 가장 강력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0년,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한 2006년까지 지속된 그 버블이 그 다음으로 강력했고요. 한국은 그 제가 책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네네. 그걸 보여드렸는데 한국은 그만큼 버블이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이 전 자산에 걸친 버블이었거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뭐 해외 뭐 골프장까지 샀고요. 맞아요. 또 그림까지 해외 그림에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일본에 가니까 그 나중에 뭐 일본 생활에 좀 익숙해지고 해가지고 미술관을 가고 하니까 해외에 있어야 될 그림들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일본의 뭐 해외 유명 그 화가들의 그림이 일본 미술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버블 때 막 샀다. 근데 그때 지금 가격의 10배를 주고 샀다. 10배를. 아, 그럼 10분의 1로 떨어진 거네요. 네네네. 10분의 1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난리가 나서 막 다 뭐든지 사면은 그 다음날 값이 오르니까 굉장히 뭐 제가 에피소드를 몇 개 적었습니다만은
개인이 은행에서 낸 빚이 뭐 몇 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그런 시대였으니까, 네네,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 한국은 그런데 그렇게 그 강력한 법을 겪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법이 없었으니까 그만한 폭락도 있을 수는 없죠. 그렇군요. 책에서 이렇게 좀 비교하신 거를 보니까 그런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네. 뭐 겨우 뭐 이렇게 좀 예. 유지하는 정도인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깨지고 나서 얼마 네. 후에 바로 시세를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이 예. 차이가 뭘까요? 미국에서는 일단 그 일본에서는 버블이 깨질 때 그때가 90년이었으니까 그때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또 일본 기업도 토지에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토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당시는 일본에서 기업이 영업 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기업이 영업 외 수익을 올리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거 샀다가 올라가서 팔고 하는 그렇게 되니까 기업 활동도 엉망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영업 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업도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버블이 끝나니까 부채 비율이 높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 그 안 좋은 기업들은 계속 부실 기업, 좀비 기업이 돼 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있는 토지를 내다 팔아야지 뭐 새로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가 굉장히 위축됐고 또 버블이 끝나자마자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으니까 또 그 당시가 90년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그렇죠. 것인데 그런데 일본은 그거를 그때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에서 강했는데 전자만 잡고 있었지 전자 자동차만 잡고 있었지 거기에서 새로운 뭔가를 일본 잘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두 개, 세 개 안 좋은 것이 한꺼번에 겹쳤고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고 그냥 부동산 버블에서 부동산 버블이 끝났고 그 당시 미국의 부동산 버블 당시에 미국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었고요. 또 일본의 경험이 미국에 굉장히 큰 교훈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버블과 버블의 붕괴, 버블 붕괴 이후에 오랫동안 불안 이거를 일본 학자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까지 거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발생했으면은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뛰어들었죠.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처음에 당했으니까 그 버블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고 나서 처음에 당했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정책에서 계속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랬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걸 봤기 때문에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정책을 굉장히 꾸준하게 양적 완화를 네. 그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특히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이걸 꾸준히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도 다시 회복이 됐죠,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은 그게 안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국은 겪지 않았던 안 좋은 일들,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그 부동산은 그 뒤에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책에서 네. 이제 경제가 좋아지는 그 지표를 주식이 얼마나 올렸냐, 부동산이 네. 얼마나 시세가 좋으냐 네. 이게 아니라 네네.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네, 따라서 네, 네. 경제 지표를 알 수가 있다. 네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일본의 지금 이제 이런 무역 분쟁 이후에 네. 일본의 경제는 뭐 그대로 가나요? 아니면 좀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타격을 네. 많이 받고 있나요? 지금 일본의 상황은 타격을 아직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경제는 좋았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 일본 경제 좋아졌다고 아니 혹은 일본 경제 좋다고 하면은 네. 친일파.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때 배운 거라서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임진왜란 전에 아마 네. 유명한 얘기라서 아시는 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임진왜란 전에 그 선조가 네.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 그 중에 두 명이 한 명은 김아무개 같고 한 분은 황아무개 같은데 그 사진 중에 한 분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굉장히 위험하다. 조선을 침공할 수도 있겠다. 야욕이 보통이 아니다 했는데 다른 한 분은 토요토시 히데요시 막상 보니까 영 뭐 사람이 이렇게 인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전혀 안심해도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침공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역사 연구가 더 됐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는 이거를 배우면서 늘 그 안심해도 된다. 일본 별거 아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을 제가 욕했어요.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쪽 얘기를 들어가지고 선조가 막 대비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우리가 경쟁 상대가 있다든가 할 때 이기기 위해서는 뭐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의 전력을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기고 싶은 막 그 희망, 욕심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토론토 올림픽 토론토 맞나요? 캐나다에서 그 동계 올림픽 네.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던 밴쿠버? 밴쿠버. 밴쿠버. 네. 제가 요새 밴쿠버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에서 그 금메달을 땄죠. 네네. 굉장히 정말 그 감동적인 그거였는데 그 밴쿠버에서 김연아 선수가 실전에 나가는 그날 오전에 연습을 하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네. 엉덩방아를 크게 친. 혹시 그거 아세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는 엉덩방아 찧었다고 해도 김연아 선수 그냥 그게 단순한 뭐 연습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 근데 일본에서는 막 그게 아침에 톱 뉴스가 나요. 왜요? 네. 김연아 선수 저기 뭐죠? 그 컨디션 안 좋아. 해가지고 이제 그 방송에서 막 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그 오늘 실전인데 아침 연습에서 이렇게 크게 넘어지는 거 심리적으로 안 좋고 아사다마오 선수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김연아 컨디션 안 좋다 아사다마오 금메달 딴다 했는데 그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망하는 거를 그냥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 지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기고 싶다는 것 때문에 일본 경제 망한다 해서 자꾸 안 좋은 지표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냉정하게 상대를 파악하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일본의 일자리만 본다면은 일본 경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일자리에까지는 그 영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취업 시즌이 끝났으니까 다음번 취업 시즌을 보긴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죠. 지금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지난 5년간은 굉장히 고용 사정은 좋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아베노믹스 굉장히 양적 완화를 네.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 때문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네. 뭐 거의 4조 달러를 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게 네.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것이고 이번 네. 10월 달에 그 네. 소비세 인상이 되면서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예.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 전문가신데 제가 얘기하다가 가끔 상대방 하시는 말씀을 조금 제 고칠 때가 있는데 죄송해요. 아니, 제 괜찮습니다. 의견일 뿐인데 네네. 우선 아까 말씀하실 때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네. 하시는데 거기에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꾸 한국에서는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경제 문제는 사실 예.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네, 우리가 네, 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2013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일본 경제가 아마 좋아지고 하니까 해외에서 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그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수요가 막 폭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여의도에서도 이게 뭐지 해가지고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 좋아지나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여의도 몇 군데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 2012년 13년 아베노믹스의 배경이라든가 이게 어떤 정책이고 지금 어떻게 일본 경제가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는 또 한국 언론이 전부가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제 일본 망한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냥 일본 경제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고 팩트만 말씀드렸는데 청중 중에 화내시는 분이 계신가? 그냥 이걸 뭐 화낼 일인가? 근데 뭐 일본 경제 망하는데 당신 이제 일본 경제 망할 건데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 무슨 말 하는 거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정책 아니냐 해서 저는 이게 날림 정책이 아니고 이게 일본 정부에서 막 날림으로 만든 게 아니고 벌써 그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아베노믹스에 뭐 세 개 화살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사실 별거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양적 완화인데 양적 완화는 그 이전에 이미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과거 일본의 양적 완화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했었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언론이 전부 다 아베노믹스 때문에 이제 일본 망한다 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흘렀는데 안 망한 거예요. 그렇죠. 안 망한 것도 일본에서 막 취업 잘 된다, 대졸자 취업 잘 된다, 막 90몇 %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정부를 욕하기 위해서 일본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살아났는데 당신은 뭐 하냐? 또 문재인 정부 되니까 또 문재인 정부 욕하기 위해서 일본은 살아났는데 당신은 뭐 하냐? 그래서 또 이번엔 또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경제 막 좋아졌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한일 관계 안 좋으니까 이번엔 또 망한다 또 하시는데 그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순기능은 인정을 대부분 하지만은 네네.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고는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오히려 일본 내에서는. 예, 예. 그 기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니까 기업이 공격적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팽창시키고 있으니까 사람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더 뽑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기업들이 그 유동성 때문에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N저를 유도한 거 이런 것들은 기업에 유리했던 거는 맞는데 하지만은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고 N저를 유도함으로써 환율을 그 유도함으로써 만약에 어떤 국가가 어떤 정부가 자기네 그 기업들을 살리고 또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은 굉장히 경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나 그렇죠. 쉬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기업은 아무리 정부가 돈을 대주고 해도 지금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국제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거기에서 성장하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네, 일본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때 망해갔던 그 일본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부활했는지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업들이 다시 약해지면은 또 일본 경제는 무너지는데 일본 경제가 무너진 것이 결국에는 일본 기업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안 좋았고 일본 경제가 살아난 것도 기업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좋아졌고요. 다시 일본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그러면 일본 경제도 어려워질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그 해외에 굉장히 재산이 많고 거기서 소득이 늘 발생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그렇기 때문에 늘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돈이 해외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돈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N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N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나라인데 워낙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오면은 일본의 그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그 일정 부분 해외에 있는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빨리 그 국내로 가져오려고 하고요. 이게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는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사실은 이런 경제 방송에 출연하고 경제 가르치고 또 제가 전공이 거시금융이었기 때문에 원래 와서다에서 금융 거시 가르치고 있는데 금융경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나는 주식 가르치고 채권 가르치고 지금 가르치지만 파생상품 가르치지만은 아무데도 투자 안 한다. 미국에서 그 전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 금융시장 별거 아니더라. 그래서 난 투자 안 하고 그냥 착실하게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하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재테크라고 할 것도 없는데 취미 네. 하는 것이
저는 일본에서 저걸 받으니까요. 일본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네. 엔화를 받죠. 엔화를 받은 다음에 뭐 그 약간은 남겠죠. 그러니까 약간 남는 거를 그냥 그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 놔둔 다음에 놔두고 있다가 아무 충격이나 줘요. 아무 상관없어요. 브렉시트, 뭐 힐러리 예상했는데 트럼프가 됐다. 뭐 미중 마찰이 생겼다. 아무 뭐 한일 마찰이 생겼다. 아무 충격이 나오면은 그때 엔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에 충격이 올 때 엔고가 발생했던 걸 아니까 지금은 저 같은 사람, 더구나 펀드 매니저들은 뭐 더 거기에 그렇죠.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충격이 오면은 일단 엔화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엔고가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도 충격이 오면은 그때 엔고가 오는 거예요. 엔고가 오면은 그때 잘 살펴가지고 꼭지를 잡긴 어렵지만은 그때 이제 엔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엔고는 일본에서 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왔거든요. 아, 여러 차례 여러 있었구나. 차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엔고만으로 그런데 이 엔고가 오면은 확실히 일본 경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수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하고 해외에서 판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엔고가 발생하면은 국내로 들어올 때 그 엔화로 소득이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엔고는 확실히 일본 기업에 안 좋은 그 상황인데 지금 정도의 엔고만으로는 일본 경제가 망한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지금 안 좋은 게 몇 가지 겹치고 있어요. 미중 마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이 불안해서 네. 수요가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엔고가 발생했으니까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훼손이 될 것이고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그 10월에 이제 경기가 좋았으니까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으니까 10월에 소비세를 드디어 10%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고 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결정됐으니까 10월에 소비세는 올리거든요. 소비세가 올렸을 때 이 소비세 올린 것이 어떤 그 파장을 낳느냐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다시 한번 또 터널에서 나왔는데 브랑 터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한 5, 6년 좋았는데 지금 다시 터널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다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일본 기업의 그 몰락의 네. 대명사로 얘기하는 게 소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뭐 예. 예로 드는데, 예. 네. 근데 뭐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쵸. 저도 소니를 어려서부터 알았으니까. 네. 그 소니 워크맨 제가 대학생 때 뭐 소니 워크맨 유행했는데 저는 소니는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비쌌죠. 미국 유학 가서도 소니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소니는 늘 그냥 어쨌든 나는 안 된다 생각하고는 그 소니 알기만 했죠. 대학 교수가 되고 일본의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다 소니만 샀죠. 컴퓨터, 텔레비전 뭐 그 옛날 한을 풀기 위해서 소니를 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1999년에 일본에 가가지고요. 네. 1999년에 산 소니의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6년을 썼는데 6년 동안 뭐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그 6년 뒤에 이제 제가 동경으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동경 이사한 다음에도 썼구나. 그거를 그 뒤에도 썼어요. 1년 정도 더 썼는데 그러니까 7년 정도 썼는데 그러다 제가 이제 동경에서 새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집에 가니까 이제 텔레비전도 바꿔야지 생각하고 그 브라운관 TV 7년 썼던 거는 이제 친구한테 줬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또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까지 가져가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새로 그 전이 베가였고 브랜드 이름이 그다음에 브라비아라고 해서 그 얇은 액정 그 텔레비전을 했는데 이거는 2006년에 샀는데 소니를 2006년에 샀는데 이게 2007년 1년 그 보증을 해주는데요. 1년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막 소음이 나는 거예요. 소음이.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보증 기간 지났으니까 이거를 수리 맡기면 일본은 수리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참고 쓰자 하고 이제 그 뒤에 소음 나는데 참고 쓰면서 소니가 이게 뭐지 이거 소니라서 믿고 샀는데 했는데 바로 그때가 2000년대 중반 그때가 이 LG나 삼성이 막 성장하면서 네네. 2000년대 중반이 소니가 막 어렵던 시기였어요. 어려웠고 소니의 이 브라비아라고 하는 이 액정 텔레비전이
삼성이나 LG한테 기술적으로도 막 밀리고 아. 있던 시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때 그 사버린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소니가 사실은 그 90년에 그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소니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국내 경기는 굉장히 침체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워낙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니는 뭐 98년도에도 뭐 엄청난 그 이익을 냈었고요. 했었는데 그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점점 소니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그 시장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의 그 텔레비전 같으면은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한 2016년, 17년 그때까지 10년 정도를 한 해도 빠짐없이 텔레비전이 적자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 전체로 해가지고도 뭐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됐고요. 살아남은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2015년 3월 결산에서는 소니 역사상 처음으로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망하나 했어요. 망하나 했는데 부활했다는 것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3월에 결산하거든요. 네. 2017년 같으면은 2018년 3월에 결산을 하고요. 최근 3월 결산에서 보면은 뭐 몇 년 연속 계속해서 과거의 최고점, 버블기의 최고점의 영업이익 그것을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주지 못했던 역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주지 못했던 그런 회사가 지금은 뭐 최고의 영업 수익을 계속 그 깨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부활됐나요? 소니 그의 부활은 히라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CEO가 그 핵심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그 CEO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소니가 지금까지는 막 사내에서 네. 굉장히 뭐 컴퓨터 파트는 컴퓨터 중요하다, 뭐 텔레비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사내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니를 냉정하게 판단하자 해가지고 그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한 거는 다 잘라내자. 그래서 경쟁력 상실한 것이 컴퓨터 전체 매각을 해버렸어요. 잘라내버리고 TV는 삼성하고 LG한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은 소니가 저희가 알다시피 그 영상 그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오디오에서 굉장히 또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TV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TV에서는 결국에 삼성 LG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결국엔 높아졌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TV에서도 드디어 10년 연속 적자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그 컴퓨터 게임 지금 소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게임하고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게임하고 네트워크인데 이 게임에서도 그 이전까지의 소니의 그런 관행 같은 거 이런 거에 탈피를 해가지고 전 세계 유저들하고 네. 게임 그 만드는 사람들 유저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유저들의 수요에 맞게 그렇게 지금까지의 소니의 고집을 버리고 수요에 맞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안다는 식이 아니고 그 시장에서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경쟁력을 살리겠다 해서 경쟁력을 살려가지고 게임기가 엄청난 성공을 했고요. 그 수익을 많이 냈고 TV에서도 이제 적자 끝났고 계속 흑자를 보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영화라든가 흑자를 보면서 영업 그 이익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걸 이게 책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 예. 지금 다시 그 어려웠던 거에서 네. 탈피해서 지금 막 네. 흑자를 내면서 네. 오히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새로운 예. 산업 분야에서 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부활하게 된 네. 그러니까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일본 기업들이 부활하게 된 네.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저는 한 번 망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근성 같은 거. 한국도 생각해 보시면 97년에 한 번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은 기업이 도산했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전 세계 그 경제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가? 정말로 얼마나 피로 눈물도 없는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97년이 저희한테 되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그 기업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것처럼
일본도 그 한 번 망했거든요. 뭐 네. 샤프 산요 같은 거 다 날라갔고, 그렇죠. 토시바도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파나소닉, 히타치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은 전부 다 어려웠어요. 네. 닛산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에서 워낙에 기술이라든가 저력은 있는 기업들이고 나라였으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팠던 기업, 불황이라는 기업, 또 전 세계 시장에서 패배한 삼성하고 LG에게 패배한 그 기업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아까 네. 잠깐 소니 얘기하셨지만 네, 한국의 경쟁에 뒤처져서 네. 이미 다 도태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네. 절치부심해서 얘네들이 예. 다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서 책에서도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일본에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어떠한 상황들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네. 그 일본이 전자업계가 몰락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아까 미국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등장했지만 일본은 전자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전자가 망한 것이 한국에 추격을 해가지고 네. 그 아까 텔레비전 얘기도 나왔지만은 더 이상 소니의 텔레비전이 삼성이나 LG한테 오히려 힘이 딸리는 그런 상황에서 망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 똑같은 상황, 일본, 한국이 다 또 중국의 추격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언론 보도를 보거나 하면은 중국이 얼마나 지금 자동차에 투자를 하는지, 반도체 투자를 하는지, 또 뭐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지 이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결국에 한국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그 무너졌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는 그러면은 프리미엄 TV에만 집중한다 한 것처럼 히타치 같은 경우에 히타치도 뭐 가전 다 만들고요 했었는데 다 포기했거든요. 아. 다 날리고 지금 히타치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그 시스템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시 전체 시스템, 공장 전체 시스템 아니면 철도 전체 시스템 이거를 그 파는 거예요 해외에. 그러니까 그래서 태국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면은 그 신도시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신도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국 기업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 그 외국에 나가서 도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만약에 히타치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은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히타치는 이미 한국 기업이 도전할 수 없는 하지만 그렇다고 히타치도 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GM이라든가 뭐 시멘스라든가 그 전 세계 기업들과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과거에 추격을 받았던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그 많이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이 로봇이거든요. 이게 로봇이 우리가 알다시피 AI하고도 연결되고 뭐 그렇죠. 빅데이터다 연결되고요. 네트워크하고도 연결되고요. 왜냐하면 로봇이 통신을 할 수가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이 정말로 첨단 산업인데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일본에서 발달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도 이제 우리가 뭐 카이스트에 누가 뭐 서울대 누가 이런 로봇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경진대에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저력은 있지만은 하지만은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이미 시장에서 로봇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일본 드라마들 보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탈을 쓴 그 로봇이 아니고 진짜 로봇이 드라마 속에서 같이 강아지 등장하듯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봇이 실생활에 침투를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많은 그 중소업체들도 벤처들도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하지만 아직 로봇이 우리의 삶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많이 우리가 뒤처졌죠. 이런 거에서 지금은 다시 일본은 망했다가 살아남는 길을 이제 뚫고 갔는데 한국은 망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활로를 또 기업들이 뚫어야 되는지 이 비전이 아직 기업 자체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그런 예. 분야들에 일본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기가 어느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어려우면서 가격 경쟁 때문에 네, 뭐 이런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이런 쪽에 계속 그래도 어떻게든 예. 이걸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일본이 예전에 그랬던 데자뷰네요, 이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한 일본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면 네, 우리 역시 일본처럼 어려움을 네. 겪을 수 있는데 예,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거는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새로운 4차 산업 같은 데 네. 집중했던 것처럼 네, 네.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네, 맞습니다. 아. 예, 저희도 점프를 해죠, 점프를. 이미 이 책에서는 네, 한국이 불황이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네. 불황에 진입했다라고 네, 네. 단언하셨거든요. 네, 네. 근거가 뭘까요? 네, 저는 그 고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과 실업.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일본처럼 됐는데 그런가요? 계속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늘 막 왜 이렇게 됐나. 지금 왜 실업률 높나. 누구 책임인가. 인구의 절반은 박근혜 책임이다. 일본의 인구의 절반은 문재인 책임이다. 해가지고 계속 불안하다 막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닌가. 누구 책임인가 싸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일본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지금 이미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네,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는 일본식 불황 시작됐다. 이제 2016년도에 낸 책에서는 우리가 그 초입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 거는 뭐 우리도 시작을 한 것이고요. 네. 인구가 얼마 입장을 줄 것이고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이 기록한 적이 없는 그 낮은 출산율 들어왔고요. 네. 그 청년 실업도 이미 일본이 기록한 적이 없는 그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도 그 버블이 끝나고 나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양적 완화를 끝낼 때 그 연준의 옐런 의장이 가장 중요시 시장에서 계속 양적 완화 끝낸다 하는데도 안 끝내고 끌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고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이야말로 일자리야말로 개인의 삶에 그냥 그거는 삶이잖아요. 일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경제가 아무리 GDP 성장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일자리가 회복이 안 되면은 개인 중에 실업이 많고 가게에 실업자가 많아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경제가 결코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철학으로 옐런 의장이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끝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고용을 보는 것이 뭐 부동산 뭐 증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얼마든지 거품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는 거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고용 사정이 굉장히 아시다시피 안 좋습니다. 네. 네. 고용의 또 양도 안 좋지만 양은 어느 정도 회복이 한다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이미 일본식 불황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나가는 거를 의논을 해야 되지. 그렇죠. 더 이상 이거 누구 책임인가 따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남 탓만 먼저 일단 하려고 하는. 네. 근데 지금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그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고 난 다음에 네.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왜 네. 위기가 일어났는지 그 예. 보고서를 작성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법이 생기면. 예. 뭔가 이런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네. 의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 자꾸 그냥 남 탓만 하면서 정쟁만 하는. 네. 이건 뭐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고 저 벗어날 사람들이 없죠. 다 똑같은 네. 사람들이니까. 네. 일단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아직은 그래도 한국의 국가 재정이 네. 괜찮다. 우리 지금 예. 50%인가요? 40%인가 뭐 40% 예. 부채율 40% 부채 비율이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네. 저도 사실 그거에 좀 동조를 했었는데 네. 이 책을 보면서 그 네.
교수님이 쓰신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일본도 장기 불황, 20년 불황에 들어갈 때 네. 한국과 똑같은 네, 네.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GDP가 지금 200%잖아요. 예, 예. 부채가. 그렇죠.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버블 끝나고 불황에 들어갈 때 부채 비율이 GDP의 50% 정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40% 정도, 그러니까 뭐 비슷하죠. 근데 이게 50%에서 100%까지 되는데 한 9년이 걸렸고요. 그 100%에서 200% 되는데 한 또 11년 걸렸으니까 100%까지 가는데 9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한 가지 안 좋았던 것은 그 버블기 이전에 혹은 버블기에 그 연금 시스템이라든가 뭐 건강보험 이런 게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그 연금 지급이 된 거예요. 그 네. 당시에는 그 은퇴하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한번 잡히면은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정부 돈을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뭐 정부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부채가 누적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100%까지 갔는데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부 재정이 튼튼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불황에 들어가 있으니까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써야 된다는 거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은 재정 건전하겠다 해가지고 부채 비율 낮추겠다 할 때마다 과거에 실패했거든요. 네. 근데 경기가 살아나고 나니까 그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는 일본이 부채 비율이 높지만은 부채 비율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지금 3, 4년간은 증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경기가 살아나니까 세금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기가 살아나고 나서 부채 비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쓰는 것이 맞는데 하지만은 한국은 200%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가 부채라는 건 정부도 돈을 빌리잖아요. 누군가한테. 네네. 누구한테 빌리냐? 그럼 누구한테 빌릴 것이냐? 그러면은 그 정부는 되게 금융기관한테 빌려요. 정부도 똑같이 금융기관한테 빌리는데 금융기관은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이거는 일반 개인들이 저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일본은 한국하고 다르게 부동산이 폭락했고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필패도 부동산 그 불패도 없이 네. 돼버렸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주 개념이지 뭐 투기는 아니거든요. 네. 쌀 때 사야 된다 하는 팔 거면은 웬만하면 비쌀 때 판다 이건 있습니다 일본도. 하지만은 이 부동산을 사고 팔아 가지고 인생 고쳐보겠다. 돈 벌겠다. 네, 이거는 정말 없어요. 이런 생각까지 일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그 금융자산이 그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보다 개인이 금융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이게 그 버블기의 일본처럼 반대거든요. 네. 네, 그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고 금융자산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개인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GDP의 270% 정도까지 일본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0%를 정부가 빌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금융자산을 GDP 한 120%까지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부가 100% 정도까지는 빌려갈 수 있겠죠. 더 이상 하려면 외국에서 빌려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 빌려온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라든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빌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막 빚독촉하고 막 이자 높이고. 국내에서는 정부가 좀 어렵게 되더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은 외국 투자가들하고는 전혀 그게 안 되니까 또 외국에서는 한번 어려워지면 투매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50에서 100까지 가는데 일본이 9년 걸렸는데 한국은 몇 년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은 100까지는 어렵고 한 뭐 8, 90을 한계라고 본다면 네. 정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네,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 지출 저는 늘리는 거에 찬성하고요. 40%막 이 한계 가지고 막 할 건 아니고 더 늘리면 찬성하는데 이 60%, 70%, 80%만 계속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정말로 이 경기 살리는데 장기적인 또 비전을 가진 곳에 정말로 잘 써야 되니까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로 좋은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재정 상태는 일본이 그 어려워지기 전하고 비슷하지만 예. 처한 환경은 훨씬 열악하네요, 우리가. 그리고 네.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예, 거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이 불황을 벗어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베노믹스는 단지 기업들이 좀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것뿐이고 네, 네.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열심히 살려고 예. 아둥바둥 쳐서 네, 네. 살아난 것이다, 경기가. 네,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예, 예. 이 기업들이 그 어려운 불황에서 네. 그 좀 아까는 좀 네. 미시적으로 이렇게 개별 예,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거시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갔기에 이렇게 불황에서 네. 탈출할 수 있게 됐는지 네, 네. 뭐 해외 재산을 주로 언급을 하셨던데. 예. 그 두 가지를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그 뒤에는 결국에 인구까지 주니까 국내 시장으로는 충분히 세계적인 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처럼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라 하더라도 일본에만 있어서는 절대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일본 기업들은 일본 입장에서 좋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그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도 엔고가 거의 2배 가까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됐고 그 뒤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엔고가 일본 기업을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엔고가 발생할 때마다 해외 진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해외 진출한 목적이 엔고가 발생하니까 일본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 되니까 그 물건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판다.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어서 유럽에서 판다. 이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미국 수출한다. 네네. 이런 개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에 가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판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거기서 현지 기업들하고 경쟁하면서 거기서 이제 시장에 안착을 한 건데요. 이런 해외 진출의 성공을 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고 그래서 해외 재산을 많이 쌓아두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해외에 가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싸워가지고 살아남고 하려면은 기술력이 없어서는 절대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경쟁에서 이게 네, 되니까. 네. 일본은 문화 자체가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도 한국인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뭐 일본에서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대학 와세다 대학에서는 졸업하려면 학부 학생도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제 밑에 졸업 논문 쓰는 학생이 벤처에 완전 빠진 거예요. 벤처에 빠져가지고 벤처를 한다. 그래서 졸업 논문만 딱 쓰면 되는데 제가 그냥 20페이지 적당히 쓰면은 C 줘가지고 졸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얘가 와세다 졸업장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벤처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와세다에서 졸업을 안 하고 마지막 한 학기 남겨놓고 딱 논문만 20페이지짜리 쓰면 되는데 그거 안 쓰고 벤처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리적인 거, 실질적인 거 이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워낙에 기술을 중시하긴 하는데 그 일본 기업의 그 기술 개발 투자를 보면은 한국 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 것도 일본 기업이 살아나는데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에서 언급하신 데이터를 보니까 네. 해외에서 발생한 순소득이 GDP 예. 대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3-4%고 한국은 0.3% 거의 10배 네. 이상 차이가 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네. 우리가 해외 진출한다고 했을 때 모두 인건비 때문에 네네. 낮은 나라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네네. 한다 했는데 네. 인건비 높으면서도 더 네. 높으면서도 그냥 네. 단지 시장을 네. 보고 진출했다는 게 네. 이게 되게 공격적인 예. 거잖아요. 정말 네. 사활을 건 어떤 네. 도전인데 네. 대기업도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들도 음.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경쟁에서 이기려면 기술 개발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조사하신 이 데이터를 보니까 또 네. 너무 네. 열악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단 기업들이 이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인식 전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업의 중견 사원부터 처음에 신입 사원부터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견이라든가 또 임원이 되신 분들 네. 이분들이 그 기업을 자기의 자산, 나의 그 일터, 나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은 어떤 의미에서 오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의 소유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렇죠. 분산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그 오너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오너가 정말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고 정말로 훌륭한 오너라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잘 이끌고 가면은 그럼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제대로 안 되는데 그 정말로 똑똑한 그 임원들이 전부 다 내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것뿐이지. 일본 같으면은 그거를 내 회사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소니에서도 지금 그 아까 제가 히라이 사장 얘기했는데 히라이 사장 다음에 요시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그 임원 시절에 더 나은 소니를 후배들한테 물려주자. 그러니까 이게 내 기업인 건 내 기업. 그리고 이 다음 세대는 내 후배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소니를 물려주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이 기업이 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사활을 걸게 되거든요. 네. 그 오너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기업에서 이 기업을 내 후배들한테 더 좋은 소니를 물려주겠다, 뭐 삼성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인식 전환을 하게 되면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것 어디에 할까든가 하는 것이 좀 더 지혜가 더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공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기업 보고 자꾸 한국 컴백하라고 돌아오라고. 기업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그렇죠. 살아남아야.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한국에 있는 고용도 유지하고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간섭은 하지 마시고 단지 R&D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은 정부 예산에서 굉장히 R&D 많이 지출하시는데 기업이 R&D에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그 공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배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실업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실업률이 되게 높지만 네. 또 중소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사람이 안 온대요. 그쵸. 공고를 내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쨌든 네. 청년들이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고 대기업의 네. 조건이 좋으니까 임금이라든가 네. 또 이름 브랜드 네. 폼도 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네. 교수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네. 이 임금 임금의 격차가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보니까 100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거의 네. 대기업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공했잖아요. 그 원인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네. 성공하려면 네.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그 중소기업 자체도 뭐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죄송하긴 해요. 기업에 대해서도 당신이 대기업도 잘해야 된다. 중소기업도 당신네가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학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네. 논문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뭐 엄마가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 붙여주고 아무리 공부방 이쁘게 만들어줘도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소기업 분들이나 중소기업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왜 중소기업이 강하냐. 근데 일본도 약해요. 대기업이 확실히 약하고 또 점점 약해져요. 대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약해지는데 그래도 한국보다 강한 그 이유에서 그 사람들이 만약 근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은 일본에서 아까 기술 얘기도 나왔지만은 근성을 가진 그 중소기업인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고 여기서 정말 세계적인 제품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그 신화가 깨지니까 영업 외 수익보다 정말로 영업 수익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것도 요소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전히 대기업이 더 우위에 있고 납품 단가 인하 같은 거 많이 요구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중소기업 얘기를 들어도 대기업 얘기를 들어도 같이 간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하고 중소기업 임금이 같이 오르니까 이 80% 수준이 20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본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반복했지만은 20년 넘게 그 차이가 80%에서
중견기업 같으면 90%지만은 한 80% 얼마 차이 정도 안 나네요, 네네. 대기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80%에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안 좋을 땐 같이 안 좋고 같이 움직여요. 차이가 없어요. 한국은 이게 점점점 떨어져서 지금 뭐 60%, 심한 경우는 50%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임금이 같이 오를 수 있는 사실 바나라는 거 이렇게 그 보면은 바나니까 그렇죠. 같이 오를 수 있는 그 수준을 유지해 주면서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지 대기업은 오르는데 중소기업은 오르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라는 인식하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일본이 나쁜 점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훨씬 나은 것도 많지만은 이제 주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좀 더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걸 배우는 얘기하니까 거니까. 네. 그런 공동체에 대한 배려라든가 같이 공조한다 동반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다는 것도 일본 중소기업이 지금처럼 탄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사실 정보가 기대하는 대로 어떤 네. 면좀 편향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이렇게 또 이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경험과 이런 지식을 많은 네.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네. 또 명절도 가족들하고 좀 즐겁게 보내시고 네.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